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바로 우울증에 관한 책을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책의 제목은 우울증 완전 정복이고, 무려 22분의 전문가들이 함께 집필한 공저입니다. 출판사는 와일드북입니다. 이 책은 우울증을 단순히 의학적인 질환으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 감정 관리,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일상 속 습관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더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주제는 우울증, 왜 생기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상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릅니다.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얽히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뇌 속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물질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상실, 갈등, 외로움이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회적 환경, 경제적 압박, 삶의 불확실성이 우울을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울증이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책 우울증 완전 정복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울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특별히 나약하거나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려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울증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이미 많은 연구와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받아들이고 나를 이해하며 필요한 도움을 찾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이해하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과 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기분의 흐름이 아니라 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신경활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단순히 마음의 문제라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여러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전두엽은 사고와 판단을 담당하고 편도체는 감정을 빠르게 반응하게 만들며 해마는 기억을 저장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찾아오면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쉽게 커집니다. 반면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지면 이 감정을 조절하거나 논리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떨어집니다. 해마는 우울한 기억을 더 강하게 각인시키면서 긍정적인 기억은 희미하게 만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는 항상 힘들다 라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되고 현실보다 더 깊은 우울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책 우울증 완전 정복에서는 뇌 속 신경전달 물질의 역할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과 안정감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즐거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노르아드레날린은 집중력과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들의 균형이 깨지면 의욕이 줄고 집중이 어렵고 무기력감이 깊어집니다.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감정과 뇌의 관계를 잇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라고 자책하는 대신 지금 내 뇌가 균형을 잃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뇌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햇빛과 움직임은 모두 뇌의 화학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햇살을 받으면 뇌는 세로토닌을 더 잘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생활 습관에 작은 변화가 뇌를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통한 회복입니다. 뇌는 사회적 교류에 깊이 반응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따뜻한 눈빛, 작은 관심과 지지는 뇌 속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위로를 받습니다. 뇌는 인간관계 속에서 치유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우울증은 결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감정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면 서서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우울은 결코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뇌의 기능과 연결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뇌는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원인으로 큰 사건이나 충격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분을 가장 많이 흔드는 것은 바로 일상 속 작은 습관들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패턴이 우리의 뇌와 감정을 서서히 바꾸고 결국 마음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 불규칙한 식사,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과로, 사람과의 대화가 부족한 생활. 이런 작은 요소들이 모여 우리의 뇌와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책 우울증 완전 정복에서는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감정 조절 장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수면 패턴입니다. 잠은 뇌의 회복 시간입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감정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늦은 밤까지 화면을 보거나 잠들기 전 걱정을 쌓아두는 습관은 우울을 더 깊게 만듭니다. 반대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는 습관은 뇌에 안정감을 줍니다. 두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곧 우리의 기분과 연결됩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은 잠시 기분을 올려주는 듯 보이지만 곧 혈당이 떨어지면서 더 큰 피로와 무기력을 남깁니다. 반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채소와 과일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식탁이 곧 마음의 약이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의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만 있는 생활은 뇌의 보상 회로를 위축시킵니다. 반대로 짧은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뇌는 엔도르핀을 분비하며 기분을 개선합니다. 운동은 우울증 치료에서 약물만큼이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움직임이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의 습관입니다. 매일 누군가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는 습관, 작은 안부를 묻는 습관, 고마움을 표현하는 습관은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극합니다. 반대로 혼자만의 공간에 고립되어 대화가 끊기면 뇌는 점점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습관은 생각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의 생각을 합니다. 그중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그 길만 강화합니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작은 기쁨을 찾고 감사의 순간을 기록하는 습관은 뇌 속 신경회로를 새로운 방향으로 재구성합니다. 작은 일기, 감사 노트, 긍정적인 자기 대화 같은 습관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울증을 이겨내는 과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감정의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이 우리의 뇌를 다시 설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울을 단순히 외부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회복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안정감을 느끼고 이해받을 때 살아있다는 감각을 얻습니다. 반대로 단절되고 고립될 때 우리의 마음은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우울증 완전 정복에서는 우울증의 원인과 회복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혼자만의 고립된 공간에서는 작은 문제도 더 크게 느껴지고 자기 비판적인 생각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 같은 문제도 훨씬 가볍게 느껴지곤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도 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의 갈등, 무관심, 오해는 우울감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따뜻한 대화와 지지는 우울증 회복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친구는 가족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나눌 수 있고 가볍게 웃고 떠드는 시간만으로도 뇌 속 보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친구와 교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습니다. 웃음과 공감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제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직장, 모임, 지역사회에서 맺는 다양한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역할을 통해 우리는 내가 쓸모있는 존재다라는 감각을 얻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공허감과 무가치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는 작은 사회적 활동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독서 모임, 취미 활동은 생각보다 큰 회복력을 줍니다. 네 번째는 관계의 질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과 어울린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성 없는 관계, 피상적인 만남은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울은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면 외부의 사람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내적 대화는 아무리 좋은 관계가 주변에 있어도 우울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부족함조차 인정하는 순간 내적 안정이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외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우울증은 고립 속에서 깊어지고 연결 속에서 회복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누군가와의 연결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 삶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서로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울증을 생각하면 대부분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로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이는 것은 생각보다 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울증을 초기에 발견하고 회복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 완전 정복에서는 우울증의 신체적 신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수면의 변화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오래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면은 우울증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잠들기 어려워 뒤척이거나 새벽에 일찍 눈이 떠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은 과수면 역시 우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잠을 잘 못 잔다가 아니라 그 뒤에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욕의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먹고 싶지 않아 체중이 급격히 줄고 또 어떤 사람은 과식으로 이어져 체중이 빠르게 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입맛의 변화가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잠시 기분을 달래려 하지만 곧 후회와 무기력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체력의 저하와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늘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뇌가 감정을 조절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몸이 쉽게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몸에 납덩이가 붙은 것 같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통증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목과 어깨가 뻐근하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경계가 과민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 중 상당수가 두통, 위장장애, 근육통을 동반합니다. 몸의 통증이 단순한 신체 질환이 아니라 마음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입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고 대화를 해도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는 뇌의 해마와 전두엽 기능이 위축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뇌의 기능이 잠시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몸의 긴장 상태입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심장이 빨리 뛰거나 손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안과 우울이 함께 나타날 때 흔히 보이는 신체 반응입니다. 몸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이 그대로 신체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라며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신호는 마음이 보내는 SOS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빨리 알아차릴수록 회복의 길은 가까워집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돌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 호흡 훈련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늘 함께 움직입니다. 마음은 몸을 통해 이야기를 건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잘 들을 때 우울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회복을 시작하게 만드는 중요한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력을 키우는 방법.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순히 치료를 받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 즉 회복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회복력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경험을 통해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회복력을 기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이해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갑니다. 왜 나는 이 정도도 못할까? 왜 이렇게 약할까? 라는 자기 비난은 우울을 더 깊게 만듭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라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회복하는 것이 회복력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목표 세우기입니다. 우울할 때는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큰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좌절감만 커집니다. 대신 오늘은 산책 10분 하기, 아침에 햇살 받기, 하루에 한 사람과 대화하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성공이 쌓일수록 뇌는 다시 긍정적인 회로를 강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힘든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눌러둘수록 더 크게 터져 나옵니다.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것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습관은 우울을 완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마음 챙김 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우울할 때 우리의 생각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소한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마음은 불필요한 생각에서 잠시 자유로워집니다. 명상, 호흡법, 간단한 요가 등이 좋은 예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회복력은 혼자만의 힘으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진정한 회복력은 연결 속에서 자라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삶의 의미 찾기입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취미, 혹은 작은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될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책 우울증 완전 정복에서도 강조하는 점은 회복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꾸준한 연습, 그리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가짐 속에서 누구나 키워갈 수 있는 힘입니다. 우울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법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 일상의 태도 하나가 우리를 조금씩 다른 길로 이끌어 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중요합니다. 우울을 겪는 많은 분들은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는 기상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몸의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감정의 안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반복될수록 뇌는 안정을 되찾고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운동은 약과 같습니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요가처럼 부담 없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뇌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마음을 밝게 해주며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꾸준히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음식의 힘을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는 뇌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처럼 기분을 순간적으로 자극하지만 결국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하루 전체의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얻는 위로와 공감은 약으로 대체할 수 없는 치유 효과를 줍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 혹은 상담 전문가와 연결되는 것 모두가 회복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으며 때로는 좌절하거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고 작은 진전에도 스스로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울을 극복하는 과정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걸음들의 연속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가벼운 운동, 건강한 식습관,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수용의 태도. 이 5가지가 모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우울을 넘어 한층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적 도움의 필요성과 선택 방법. 여러분,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화학적 변화와 신체적 반응이 함께 얽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때로는 혼자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약은 단순히 기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서 불균형해진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 안정된 상태로 되돌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만 전문가의 지도 아래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치료와 상담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인지행동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합니다. 상담은 단순히 고민을 털어놓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해석과 대처법을 배우게 되죠. 세 번째로, 전문가를 선택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찾을 때는 본인의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담가나 의사와의 신뢰감이 형성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인지,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지, 이런 요소들이 회복의 속도를 결정짓습니다. 네 번째로,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울은 혼자 있을 때 더 깊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 지금 힘들다, 네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단 한마디의 고백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또 누구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우울을 넘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울을 넘어서는 삶의 철학. 여러분, 우리가 우울을 경험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인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자 새로운 철학을 세울 기회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철학입니다. 우리는 늘 완벽해지려고 애쓰지만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늦어도 괜찮다. 이 마음을 받아들일 때 우울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철학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는 순간, 따뜻한 차 한 잔, 길가의 작은 꽃, 이런 사소한 것들 속에서 삶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울한 마음을 서서히 녹여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철학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대고 서로 도와주며 살아갈 때 삶은 훨씬 풍성해집니다. 때로는 한 통의 전화, 짧은 안부 인사, 작은 배려가 우리 마음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로 삶을 길게 보지 말고 하루 단위로 바라보는 철학입니다. 우울할 때는 내일, 다음 달, 앞으로의 인생이 모두 막막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루만 살아내자, 오늘 하루만 버티자,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작은 선택이 모여 결국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죽음과 삶을 함께 바라보는 철학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오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살아있음 자체가 감사로 바뀌고 그 속에서 우울을 넘어서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을 넘어선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삶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지켜야 할 가치들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 우울을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희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작은 변화와 실천 속에서 자라납니다. 작은 성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산책을 했다거나 잠깐이나마 웃음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큰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성취를 스스로 칭찬하며 쌓아가는 것이 희망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우울할 때는 미래가 모두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상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희망은 마음속에서 작은 그림으로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관계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사람과의 연결은 희망의 에너지를 줍니다. 고립될수록 우울은 깊어지지만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회복됩니다. 작은 안부, 짧은 대화, 진심 어린 공감이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로 자신에게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실수와 부족함을 용인하고 스스로에게 이해심을 가지는 순간 마음은 회복의 길을 찾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희망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다섯 번째로 일상 속 즐거움을 찾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짧은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것처럼 작은 즐거움이 쌓이면 삶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우울 속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는 힘이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은 반복 속에서 자란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루, 한 주, 한 달의 작은 변화와 실천이 모여 큰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우울은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경고하는 신호일 뿐 삶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울 속에서도 작은 성취와 연결,
자기 이해를 통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반복과 실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울을 넘어 더 단단하고 밝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성격 문제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울증 완전 정복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우울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이해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괴롭히는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차분히 바라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며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치유의 길을 찾아간다는 점입니다. 삶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음과 정신을 돌보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